자,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최설인 사장님 애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소음이 있어서 제가 소리를 잠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인 씨 거만 설인 씨, 네, 최설인 사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최설인 사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됐어요. 자, 시작할까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비디오 여시고요. 네, 호응 잘 하시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웃으시고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삶의 굉장히 떨리는데요. 아까 갑작스럽게 그 미국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그분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는데, 저한테 혹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몹시 떨려서. 네, 네.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세 아이의 엄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PPT에 띄워놓은 것처럼 지금부터 저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만 23년 차 새 아이의 엄마고요. 올해로 만 26년 차 영어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컨텐츠 윙글즈라는 회사에서 영어 교육 이사로 있고요. 암 직전 환자였기 때문에 7년 동안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 몸의 건강 관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8명의 작가분들과 함께 책을 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엄마꿈 메신저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저는 엄마꿈 메신저 최설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나요? 고통이라는 것을 저희 양손에 과연 포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엄마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느꼈을 것이고 아버님들께서는 아마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의 이별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고통은 과연 그 고통으로만 끝났나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고통스럽기만 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이를 낳지 못했겠지요. 이 바로 고통의 다른 이름은 저는 지혜이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올해 24살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현재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올해 19살. 그 힘들다는 고3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의 이름은 이다빈이고요.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제가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나머지 두 아이를 낳게 되는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으려 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을 낳으면서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한 명 낳고 둘 낳고 셋을 낳으면서 처음엔 정말 내가 엄마로서 살 수 있을까? 아, 난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저희 엄마랑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때부터 저를 방치하셨고요. 엄밀히 따지면 가정을 버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자랐고 잘 성인이 되었지만 어딘가 마음 밑바닥에는 저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어떠한 결핍, 특히 애정 결핍이 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라는 역할이었어요. 엄마라는 역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도움도 필요했고 시댁의 도움도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것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덧 한계가 있었어요.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은 아마도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다 해내야만 그 삶이 온전하다라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에 오신 분들은 어떤 질환을 떨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질환하면 마음의 병 아니면 뭐 간질병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환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의지로 아니면 내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질환 총량의 법칙은 말 그대로 법칙이고 누구나 살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질환 총량의 첫 번째자 마지막 법칙이 결혼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딸 9 있는 집에 하나 있는 남자였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외할머니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눈에 씌었는지 꼭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질환 총량의 법칙을 지금부터 잘 기억하신다면 아이들과 어떠한 갈등의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혹시 채팅방에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랄을 떨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지금껏 모범생이었고요. 지금껏 저와 함께 교류가 너무 잘 돼서 하시는 분은 채팅방에 글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2분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선물을 드리는지 제가 그 이유도 마지막 강의, 마지막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한 분도 안 계실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것이 질환 총량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믿음을 주었을 때 저희 아이는 제가 문제로 보지 않았어야 했는데 저는 저희 큰아이를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 사진 속 여자아이의 가운데 이마에 뾰루지가 보이시나요? 아마도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뾰루지는 왜 얼굴에 올라올까요? 그리고 이 뾰루지를 건드렸을 때와 건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 피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뾰루지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바로 짤 거예요. 짜는 거로 끝나지 않고 피까지 쪽쪽쪽쪽쪽. 하지만 이 뾰루지를 그냥 놔두면 스스로 아물고 이 뾰루지가 하나의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고 이게 재생 효과를 나타내는 걸 안다면 결코 건드리지 않아요. 이 뾰루지는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터지고 스스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만들어내서 이것은 아물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가두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이 꽃이 보이시나요? 사실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체는 분명히 꽃이 피어서 다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꽃이 필 때는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적어도 태어나서 뱃속에서 잉태를 하고 태어날 때까지 너무나 예쁘게 봐요.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빵긋 웃어주면 우리 아이한테 많은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이 꽃이 계속 이렇게만 있을까요? 이 꽃이 다 피면 끝까지 아름다울까요? 아마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꽃이 지어야 열매가 맺어요. 꽃이 진 자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 열매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4살 이후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할 때. 근데 이 거짓말 누가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이들은 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큰아이
첫 번째 거짓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난 동생이 너무 좋아. 사실은 저희 둘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 아이가 100일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등에 엎어서 했단 말이 엄마, 나는 아기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작은 말로 그랬어요. 나는 병원에 있는 아기가 너무 좋아.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던 아기가 동생이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번도 업어주지 않았던 엄마가 업어주었을 때 처음에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아기가 좋아라고 했지만 그 아이의 진심은 나는 엄마가 나 업어줘서 좋아였어요. 저는 근데 그때 사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저의 육아일기, 아이의 첫 번째 육아일기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처음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한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존 본능이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방어벽을 친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전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한 그 현상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못 나빠졌던 엄마라는 거를 우리 아이가 크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잖아요. 왜 했을까를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거짓말하는 아이한테 거짓말을 왜 했냐고 추궁하기보다는 너 거짓말하는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를 한 번이라도 하나하나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그 아이의 이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짓말 왜 했어가 아니라 근데 거짓말 했는데 기분이 어때?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거짓말 하기 전에 왜 그랬어?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엄마 속였어? 너 이러는 거 안 좋은 거잖아. 저는 결과만을 탓했던 엄마였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의 믿음의 크기는 바닥을 뚫었죠.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저희 아이는 발레를 꿈꾸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오면서 학업과 발레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한 사춘기를 겪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오늘 공부하고 갈게. 하지만 시내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화장기 있는 얼굴이 생기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딱 통금 시간만 지키며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걷잡을 수 없게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아이한테 그래요.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네가 원하는 발레 다 시켜줬고 네가 원하는 공부 다 해줬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데? 하고 제가 울부짖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마음의 병이 되게 컸어요. 엄마가 걱정할까 봐 자기가 응따였다는 사실도 왕따였다는 사실도 저한테 오랜 동안 숨겨오며 지냈어요. 왜냐? 엄마한테는 보살펴야 될 2명의 동생이 있었고 늘 일을 해야 했고 엄마에 대한 배려심, 자기 딴에는 배려였고 자기 스스로 아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드름이 모공에 들어간 모든 염증들이 하나로 터지는 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산해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을 무조건 터트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는 또 그러죠. 어느 날 이 아이한테 머리채를 확 끄집어 당겨요. 너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말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나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다고. 모범생인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메이크업을 해야 아이를 날 껴준다고. 내가 아이들 같이 노래방을 가야 되고, 내가 같이 아이들과 춤을 춰야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근데 엄마 내가 이렇게 꿈에 흔들린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무용을 그만둬서 지금 힘든지 엄마는 알아?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날 새벽에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믿지 못했구나. 사실 이 아이한테 왜 그랬는지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 어땠어?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학교에서 있는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반장으로서 힘든 일 또는 응따로서 지낼 때 어떤 아픔들, 친구들과 어떤 중3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아이를 함께 해주는지, 어떻게 할 때 아이를 멀리 하는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어른인 엄마인 내가 도와주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이는 울부짖으며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게 울부짖으면서 표현했던 것들이 눈물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제스처였고 그리고 자기만의 몸부림이었어요. 혹시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다면 그 아이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는 무엇인가 아픔이 있는데 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요. 또는 엄마랑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믿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의 첫 번째 성장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믿어주는 것만큼 아이는 크고요. 엄마의 믿음의 크기란 결국에는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보이시나요? 저희 아이가 그 다음 저와 함께 이게 중3 때 사진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마이스터고를 가고 발레를 꿈꿨던 저희 아이는 이제 마이스터고를 진학을 하고 나서 저와 처음으로 홍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무용에 관심이 많았고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친구는 특히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 친구는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현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이 무용 아니어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9년 동안 했던 무용을 접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저희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른도 힘든데 어른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할 때 결정할 때 힘든데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되짚어 보면서 아이와의 좋은 추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시기부터 저는 지금까지 24살이 된 지금까지도 아이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에게 독서 편지를 보내줘요. 혹시 지금 우표가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은 다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저도 물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꼭 손편지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한테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생활을 함께 공유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이렇게 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자기의 몫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사춘기를 보냈고 아픔을 겪었고 자기는 절대 무용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그 틀을 깨고 저 역시도 깜짝 놀랄 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의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24살의 멋진 여성이 되었답니다. 제가 사전에 보여드렸던 우리는 꽃을 보았을 때 그 열매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꽃이 어떤 열매가 될지 그 꽃이 졌을 때, 피었을 때, 졌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가는가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만큼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만큼 아이는 저는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의 믿음의 크기는 아이에게 진심이 다가가고 있고요. 엄마의 진심은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모든 엄마들은 모든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내리사랑이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이들이 다 잘 크느냐? 그건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화를 내도 이게 사랑해서 하는 화인지 진심에서 하는 화인지 아니면 엄마가 감정으로 하는 화인지를 아이들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47분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이때 믿어주지 못했지?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오늘 제 강연이 끝난 다음에 딱 한마디면 돼요. 나 그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 미안해. 우리는 부모이긴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냥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고 이 어른이 되었어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른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제가 첫 번째 했던 저의 행동은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조건이 없음과 더불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다면 믿어주세요. 아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도 엄마가 처음에 아빠가 처음에 우리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뱃속에서 태동을 느꼈을 때 딱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느꼈던 내가 가졌던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있다면 아이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인데요. 여러분은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둘째 아이는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둘째 아이는요. 제가 치매 시아버지를 7년을 모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유독 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제 힘듦이 이 아이한테도 갔었나 봐요. 이 저희 둘째 아이는 제가 10개월 될 때까지도 태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아버님을 모시면서 제 딴에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오늘 또 알게 되었죠. 우리 아이의 성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둘째 아이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힘든 것들을 다 참는 것으로 끝냈어요. 교회 가서 울부짖어도 한 번 참고 힘든 것도 한 번 참고 이러다 보니 아이는 태교의 정말 중요성을 느꼈던 것이 저희 아이는 참고 양보하는 걸 잘해요. 너무 참고 너무 양보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떠한 소통을 나눌 때 자기 표현을 먼저 하지 않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같이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받는 것에 익숙해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차오르면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폭발이 저희 아이 고3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이지 않은 아이,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았고 FM대로 모범생의 길을 걷는 아이는요. 살면서 꼭 한 번 대형 사고를 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요. 저희 아이는 침묵하는 아이였고요. 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반면에 저는 표현하는 엄마였고 침묵하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 때요. 심각한 탈모가 왔어요. 공부도 잘했고 한 번도 노를 하지 않았고 모범생이었고 학교나 문제를 전혀 저 역시도 그럼 언젠가 얘가 한 번쯤은 터뜨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고슴도친 엄마인지라 그냥 잘 크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고3 때가 딱 됐을 때 기숙사를 나오고 심한 원형 탈모가 오고 호흡곤란이 오고 어느 순간 자살 시도를 합니다.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였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 순간 다시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아, 맞다. 얘도 숨통은 트여야 되는데 아, 맞네. 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나한테 표현하지 않았지? 이것이 표현이야. 라고 생각한 저는 아이의 의견을 다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 기숙사 나와. 그래, 게임해.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에 규야, 이거 하나만 해줄래? 네가 엄마한테 꼭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너의 감정은 표현해줘. 그렇게 저희 아이와 저의 고3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이는 편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수능 시험 당일날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수능 시험만 보면 보장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동안 신실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 30분 만에 뛰쳐나옵니다. 이유는 호흡곤란, 현기증,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응급실에 가서 링겔을 맞고 호흡이 돌아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 순간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니 호흡곤란이 왔는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얘가 살아있는 것만 자체도 감사한데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나는 얘한테 1년 동안 자유를 줬다고 느꼈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는 얘한테 뭔가 무게감 있는 일을 주었구나. 난 내가 정말 아이한테 표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내 내면의 모든 모습을 느꼈구나. 이거 혹시 아세요? 아버님들이 늦게 오신다고 하셔서 아니면 아버님들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부모님과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이들이 그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번쯤은 다 부부싸움 했잖아요. 한 번쯤은 다 아팠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한테 솔직히 전 솔직하지 못한 엄마였어요. 귀야 엄마는 네가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게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네가 다시 기숙사에 가서 다시 1등급 맞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제 마음 밑바닥에는 솔직히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 저희 아이가 응급실에 있을 때였고요. 그때 그 순간 제가 정말 목 놓아 울면서 그랬어요. 귀야 괜찮아. 미안해 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엄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택을 네가 해서 고맙고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 외에는 난 다 괜찮아. 그리고 학교에 가서 주눅 들지 마. 너의 대학교 1년 생활 늦게 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학교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이 순간부터 네가 어떤 것도 네가 그동안 안 했던 거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들을 이제는 글로 말로 표현해 줄래?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그 표현들 싫다고 느낀다면 그냥 엄마한테 고개 한 번만 까딱해 줄래? 그 순간에 저희 아이는 저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전 돌아와서 이 사진을 보게 됩니다. 발가락 5개,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지문을 보면서 이때 내 감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저 이 사진을 다시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규야,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네가 뱃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네가 할아버지 때문에 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엄마한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엄마 욕심을 채운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라도 엄마한테 힘든 선택이었지만 표현해 준 거에 고마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네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네가 나한테 보낸 시그널을 내가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 저희 아이는 저한테 소통하고자 원했던 거잖아요. 기숙사를 나오는 거 엄마 나 답답해요. 알아주세요. 그때 저희 아들의 마음을 결정을 존중은 해줬지만 제 마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언역타임가 왔을 때 스트레스 물론 같이 치료받고 했지만 진짜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아이가 비로소 죽음 앞에 또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 힘든 일 앞에 있었을 때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저희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이의 시그널을 놓친 분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세요. 그 시그널을 놓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소통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의 가장 큰 본질은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관찰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 관심이 생기지요. 어찌 보면 관심을 했을 때 관찰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내가 바라봐야 관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내가 어떤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아이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줘야 돼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말하려 하지 않아요. 방문 잠그고 들어가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아이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전 이런 엄마였어요. 말은 많이 하고
덜 들어주는 엄마. 그런데 지금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주는 엄마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이 아이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진짜 나한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나한테 이 말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듣다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아이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도저히 말하지 않을 때 말을 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보여주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육아일기 또는 조금 전처럼 손도장, 발도장, 때로는 저의 일기장도 보여주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엄마도 이렇게 감정 있는 사람이고, 엄마도 이렇게 너희한테 늘 사랑과 미안한 마음속에 있지만 내 마음과 따로 나오는데 너희들은 아직 불안정한 어른인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니? 하나의 개체로 봐주세요. 우리는 부모이지 아이들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이들 우리한테 주신 거지, 우리는 단순히 받아서 함께 양육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소통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한마디면 돼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가지 중에서 내 아이가 정말 바라는 마음,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미안해를 아이들은 원할 거예요. 늘 바쁜 엄마이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엄마한테는 미안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한테는 고마워, 정말 잘했구나. 이거 굉장히 쉽지만 저는 참 하지 못했던 엄마였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땐 내 마음의 사랑을,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감정 안에서 벗어나서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내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아이의 상처가 무엇이고 내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소통에는 또는 공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있잖아, 듀야, 네가 4살 때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썼거든. 저희 아들은 참 글씨를 빨리 썼거든요. 아주 깍두기 글씨로 저희 5명의 식구 이름 중에서도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사랑의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이름은 항상 제가 늘 영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명찰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썼지만 사랑해라는 단어를 제가 써주지 않았었나 봐요. 하트 이렇게 그렸어요. 엄마 사랑해 그러면 채서린 하트. 이게 엄마 사랑해의 표현이었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4살 때까지 평생 해야 될 효도를 다 한다고 하잖아요. 이 4살 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뭐가 좋아? 왜 좋아?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질문들 다 하셨죠. 딱 4살 때 끝나요. 5살, 6살 유치원에 가면 그때부터는 왜, 어떻게, 뭐가 이런 것보다는 했어? 안 했어? 들었어? 안 들었어?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이한테 답을 요구하잖아요. 진정한 공감이나 소통은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 주는 게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관심과 배려를 아이들은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소통하기 편해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되겠죠. 공감은 보이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손과 아이의 손과 함께 갔을 때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또 떨어져 있는 갭들을 줄여서 합해지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느끼지 못할 게 없겠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과 공감을 하시나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누구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막내딸 때문에 공감 능력 부적절 잘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은규고요. 항상 저에게 그래요. 엄마, 내 얘기 듣고 있어? 엄마, 이해 못했지? 엄마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저희 막내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아이, 사랑이 많은 아이, 저한테 사랑을 가장 많이 주지만 아픔도 많이 주는 아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아이의 마찰이 많았어요. 제가 이것을 처음 알게 된 건 이 아이가 4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 아이가 19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들한테 밥 사주는 엄마였어요. 말을 까칠하게 하고 다른 친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알고 보니 그건 또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화살이었고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니 일부러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입장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함께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혹시 예민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주면 이 아이는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자기 감정으로 누군가한테 배려심이 많은 아이로 바뀌게 되거든요. 수우파, 얼주가, 쇼미더머니, 팬티 요정 노성경.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실까요? 아시는 혹시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수우파는 최근에 그 TV에서 네, 정혜원님 혹시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쇼미더머니는 그 배틀 프로그램이고 팬티 요정은 모르겠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맞아요. 수우파 TV 프로그램이고요.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라는 저희 막내딸이 좋아하는 커피고요. 쇼미더머니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었고요. 팬티 요정 노성경 저희 막내딸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알고 계신가요? 함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얘기를 하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그리고 왜 아이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를 마시는지 왜 아이들이 이디야보다는 비싸도 스타벅스를 가는지 혹시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저의 둘째 아이하고는 쇼미더머니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요즘은 팬티 요정 노성경이라고 뷰티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턴지가 수우파에서 턴지가 왜 1등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로 아침, 점심, 저녁 살짝 얘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면 소통하기 편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은 신명나 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아이들을 관심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도록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 제 생일에 저희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막내가 차려준 생일상이에요. 저희 아이는 언니는 서울에, 오빠는 부대에, 저에게 또 아빠는 지방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생일날이 되면 지금 벌써 5년째 저한테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이 아이는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고 떠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아이에게 가장 감사한 게 오른쪽에 있는 피자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왼쪽에 있는 한식은 제가 좋아하는 거. 서로 입맛이 다르지만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그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난 엄마 생일상 하나 이렇게 5년째 차리는데도 힘이 드는데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오빠, 언니, 나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줬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보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라는 편지를 이번 생일 때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사랑을 주는 것만큼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굳이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행했던 대로 돌아오죠. 제 책에도 썼거든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혹시 심하게 사춘기를 겪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애착관계의 문제일 것이고, 아마 부모, 아빠와의 문제가 있다면 아마 아빠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보내는 시그널에 있어서 아빠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아이가 정말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지 말고 내가 아이한테 어떤 것을 해줬었는지, 내가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해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아이들 생일상을 걸러본 적이 없거든요. 큰아이가 기숙사에 있을 때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도시락을 모두 싸서 같이 가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줬었고요. 그리고 지방에 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줬었고요. 지금도 저희 아이는 서울에 있지만 그 생일날 전 여전히 이 저희만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믿고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부모님이 먼저 감정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면 아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거든요. 참아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얘기해 줄래? 엄마가 너한테 지금 혹시 실수한 거 없을까?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먼저 자기 감정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이들에게 공감하려면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져보세요. 아이들이 날 힘들게 하니까 감사해. 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지난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내 아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 아이가 문제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 아이는 더 성장할 거잖아요. 그럴수록 감사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내 아이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것까지 감사하면 돼요. 왜요? 분명히 우리 아이와 나의 관계는 좋아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라면서 한 번쯤 어머니 속 썩인 적 있잖아요. 연예인 때문에 또는 연인 때문에 아니면 학원 문제로. 하지만 우리 지금 부모님들께 그때처럼 그런 감정 갖고 있지 않나요? 그것들은 다 부모님이 저희들을 믿어준 것만큼 저희들에게 소통과 공감을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스스로가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에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는 손 하나에 있는 이 작은 사탕 하나 또는 이 작은 내 마음 하나, 내 눈빛 하나, 내 편지 하나, 내 감사의 노트 하나, 때로는 문자 하나면 되거든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한테 표현하세요. 마음으로 고마워가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요구하세요. 얘들아, 나도 너희들의 사랑이 필요해. 얘들아, 엄마도 너희들의 칭찬이 필요해. 공감은 함께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림 동화책인데요. 소년, 말, 두더지. 여기에 나오는 한 챕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이렇게 험난한 숲을 지날 때 지금 보이시나요? 말이 있고 소년이 있고 두더지가 있고 이 그림책의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힘듦을 다 겪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친구와 가족이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하나의 펜스가 되었죠. 이렇게 울타리가 될 때까지 우리도 한 번은 넘어졌고 힘들었고 아팠고 같이 성장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엄마의 눈으로 말고요. 아빠의 눈으로 말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요. 땡큐를 하는 말, 감사하라는 말 너무나 쉽잖아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감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맡았을 때 감히 제가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눌까, 분명히 저보다 인생의 선배도 계실 것이고 또 저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단호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가 더불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24살이면 내 마음의 크기도 24살이고 둘째가 21살이면 내 아들에 대한 내 나이는 21살이고 지금 저는 19살 엄마입니다. 세 번째에 거쳐서 거듭나고 있거든요. 나무의 나이테는 그만큼 자라고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단단해지고 굵직해지는 것처럼 부모님의 나이도 부모님의 마음도 아이들이 주는 상처의 크기만큼 그 상처라는 부분, 문제의 크기만큼 성장의 크기만큼 나아갈 수 있는 건 가장 큰 우리에게 처음 아이들이 왔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만큼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 도움이 됐을지 얼마만큼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희 새 아이들이 제 생일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좋은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또 저는 못된 엄마였어요. 제 욕심이 많은 1등이 아니면 안 되었고 공부를 못하면 안 되었고 반장이 안 되면 안 되었고 속물 엄마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니요. 그냥 내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지?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열매가 될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지?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19살이라고 했잖아요. 27년 차 횟수로는 엄마에게 24년 차 엄마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 나이는 19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요. 둘째 아이를 통해서 소통을 배웠고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인 공감이라는 것을 저희 막내 아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해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보려고 해야 되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느끼려 하면서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닫았을 때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제가 지금 얻었던 이런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의 나이테는 사실 고통의 상책이잖아요. 여러분이 아픈 만큼, 힘든 만큼 내 아이들이 성장의 나이테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분들, 지금 내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말씀드렸죠. 질할 총량의 법칙. 지금까지 아무 일도 겪지 않은 부모님들은요. 저처럼 크게 한 방 먹습니다. 지금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이는 없어요. 정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제 그릇이 크지 못했고 제가 수용할 그릇이 안 됐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당금질하고 있는 저희 막내 다행히도 오늘은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저희 은규는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 근데 엄마는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져. 나는 엄마가 꼭 그것 좀 해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뭐냐면요. 엄마 너무 좋은데 엄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파.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 제가 아까 말했던 거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공감이 뛰어난 아이들한테는 공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하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공감하고자 하는지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은 꼭 아이들과 전해주세요. 이 파도가 밀려왔을 때 땡큐라는 글자는 지워지잖아요. 아이들의 힘듦도 아이들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듦도 하나의 파도이고 하나의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모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자, 오늘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감동도 좀 많이 하셨죠? 그죠? 예, 감동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느낌에 아마 좀 부러움도 좀 사셨을 것 같은데, 질문보다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몇 분만 간단하게 얘기 듣고 오늘 끝낼게요. 네. 그냥 들렸던 거, 그냥 기억나는 거, 오늘 강사님 하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좀 잘 들렸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누가 할까요? 우리 저 대구에 우리 유빈이 엄마. 자, 오늘 들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뭐가 들렸어요? 간단하게. 네. 마이크 여시고.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워낙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말씀 진짜 잘하세요. 메모는 한 2페이지 정도는 했거든요. 했는데 기억나는 거. 예. 그중에서 저한테 많이 적용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그렇지. 자녀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자녀를 잘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혼은 내도 되는데 화까지 낼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못하는 게 뭐냐면 화 안 내고 혼내기를 못하지. 그죠? 자, 우리 민준이 엄마 볼까요? 자, 송파의 우리 민준이 엄마. 자, 오늘 뭐가 들리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소통, 공감을 다 아이들한테 배운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배우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 미국으로 갈까요? 우리 크리스찬 엄마. 뭐가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어요? 네, 저는 9살 아리엘입니다. 저희 막내가 9살이라서요. 그러네. 그래서 네, 큰아이는 25살이지만 막내는 9살이거든요. 저는 정말 애쓰셨다 박수 드리고 싶고요. 진짜. 딸 둘에 아들 하나 키우기 더 힘들 거예요. 아들 넷이 더 쉬울 거예요.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 단지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오늘은 사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제 사전 예방에 대한 이야기도 한 권 더 2권으로 내셔서요. 예방하기 어려울 걸 그냥 받아들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오늘 강의 중에서 질환의 총량의 법칙 그건 좀 틀렸거든요. 그런 거 그래요? 없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예방을 잘해주고 먼저 소통을 하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맞아요. 한국 문화가 이거는 최서린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그 유교와 잘못 배운 관습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다 대물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너무 들으면서 안타까웠고요. 그래, 또 맞아요. 감동이었던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 자식이 맞아요.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잘 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을 보고 키우는 거잖아요, 자식은. 그렇지. 그래서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늘 멋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볼까요? 우리 민지 아빠 고개를 드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민지 아빠. 네. 반성도 좋고 회개도 좋고 다 좋아. 자, 민지 아빠 오늘 들으시면서 마이크 여시고. 네. 사실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옆에 누가 있구나. 아니요. 왜냐면 오늘 거기 교육 갔다가 아이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우리 아버님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요. 심리 상담 받으러 간 자체가 너무 힘들죠. 그죠?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너무 그동안 방치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 미안하니까 눈물만 나네요. 그냥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우리 다 그 마음 알죠?
그럼요. 알죠. 예. 우리 노대현 사장님 들으시면서 뭐가 좀 들리셨어요? 아이와 지내오면서 아이가 자신을 엄마를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그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들, 또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힐난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애교 있는 말로써 엄마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대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한 분만 더 할까요? 우리 호석이 엄마 얘기해 주세요.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고3 돌아오는 아들이 있는데 아까 수우파라든가 뭐 요즘 그의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 아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서 엄청 가까워지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엄마가 좀 다가가면 아들도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아들은 뭘 좋아할까요? 아까 수우파라든가 그의 우리는 네. 요즘 같이 보면서 엄청 공감하고. 아니 아까 그 키워드는 여자애들이 좀 많어. 호석이는 남자애 아니에요? 제가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웃는 모습. 그래서 서로 좀 소통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고. 아까 자녀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고3 되면 어렸을 때 아들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데 지나간 과거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좀 충실하고 내가 아들을 좀 더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겠고 그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이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채워가야 자녀에게도 그게 흘러가니까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뭘까를 좀 고민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 예, 최세린 사장님 이거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두 번 해달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의 얘기가 어떤 교육학 박사가 와서 애들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부자세 15년, 16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강사님들을 모셨겠어요. 이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 추천하고 이 책 쓰고 저 책 쓰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여기까지는 거의 다예요. 화생방정 육박전 이거 좀 겪어야 그래야 사람을 좀 알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나이를 먹어요. 그때 되면 엄마는 알고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우리 애는 건들지 마세요. 옆집 애를 도와주면 돼요. 동네 애들을 도와주면 돼요. 저는 그게 이 부자세의 가장 큰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들어주는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핵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딘가 외부에 이렇게 부모님도 강의를 하러 가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여행 많이 다니고 왜 구호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이름을 까먹었지? 한비야. 그 사람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꼭 보면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결혼도 안 했다며. 애도 없다며. 그런데 애들은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법. 내가 대박.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유명세로 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사랑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경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광고하지 않아도요. 어떤 강사가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딱 들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세린 사장님 좋은 강의에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하고요.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장희지 사장 방인가 어디서 윤상숙 사장님이 아이들 주식경제 강의한다는데 그 방 들어가지 마시고 줌 주소를 아예 옳은 부모 커뮤니티 방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들어가면 강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윤상숙 사장님도 연진이 엄마도 다 우리 부자세 멤버예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 쓰고 해서 본인의 커뮤니티 만들고 지금 본인의 주제 갖고 하니까 서로 간에 교류를 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카메라 좀 앞에 딱 보시고요. 자, 카메라 딱 양쪽 손 반짝반짝 하시고 우리 아시죠? 자,
자, 하나, 둘, 셋. 네, 자,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옳은 부모방 카톡방 주소를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 누르시면 여기 주소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고요. 부모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포함해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네, 애가 있는 분만 이제 들어오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줌 주소 올릴 테니까 지금 이제 윤상수 사장님의 강의를 가서 잠깐 들으셔도 됩니다. 듣다가 재미없으면 나오세요. 재미있으면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그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최세린 사장님. 너무 잘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틀려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네.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최서린 사장님 너무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셔. 너무 잘했어. 큰 딸인 줄 내가 빨리 알았어요.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태규, 다빈이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러기 전에 오늘 고등부 캠프 안 온 건우부터 빨리 만나고. 고등부 캠프 오늘 시작했으니까 이제 2주 동안에 빡세게 갑니다. 애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 견뎌주세요. 오늘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금방 떨어져요. 그래도 교수님. 끊임없이 하고 건우도 아직 오늘 안 왔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만나러 오면 돼요. 알았죠? 네. 시간 내줄 테니까 제 번호를 건우한테 주세요. 그래서 건우가 스스로 나한테 문자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른 부모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줌 주소로 바로 가시면 우리 누구야? 저 사장님 강의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윤상수 사장님 거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선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